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몸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 제목,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염두연 지음입니다. 이 책은 모두 크게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그토록 소중한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두 번째, 몸이 말을 걸어오다. 세 번째, 몸과 연결된 마음과 삶에 대하여. 네 번째, 몸에게 살아가는 법 배우기. 다섯 번째,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나의 몸에게.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분, 몸과 연결된 마음과 삶에 대하여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몸은 마음을 알고 있다. 상처도 사고도 이제는 내 삶의 한 조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유독 오른쪽 귀 밑에서 정수리까지 아프다. 이럴 땐 의지적으로 했던 걷기도 싫다. 통증을 따라 더듬어 본다.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다. 다시 오른쪽 귀 아랫부분 원점에서 볼펜처럼 생긴 수지침 펜으로 살짝 눌러가면서 살펴봤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샅샅이 뒤지며 찾아 나갔다. 통증이 심한 부분을 찾았다. 아픈 곳에 앞봉 펜을 대고 지그시 눌러준다. 앞봉을 올려만 놓아도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 아픈 곳에서 앞봉 펜을 내려놓고 손으로 감싸며 가만히 머무른다. 그런데 몸이 아픈 그 자리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사고 당시의 생생한 현장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눈물은 내리는데 내 마음은 눈물을 거슬러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내디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곳이 맞다. 공포, 불안, 죄책감, 절망감, 원망이 그곳에 있다. 나는 잘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몸 안에는 사고 당시의 감정들이 똘똘 뭉쳐 있었다. 뭉쳐있는 감정 하나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내 몸속 어딘가에 숨겨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감정들은 오늘을 사는 현재에 달라붙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로 인한 불안, 두려움은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질 줄 알았다. 2년 동안 나름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잘 돌봤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몸과 함께 살고 있는 불안, 사고의 공포감이 여전히 생생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냥 아파하기보다 내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 다시 시작이다. 사고의 순간도 이제는 내 삶의 한 조각이 되었으니까. 이 장의 제목처럼 몸은 이미 마음속 깊은 감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 당시의 공포 상황을 기억해두고 저장해둔 것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이 아니었다. 머리가 무겁고 뻣뻣해지는 몸은 마음이 전령사였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아냈다. 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몸은 내 마음을 잘 돌보라고 한다. 몸이 답을 말하고 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의 아픔과 떼어놓을 수 없다. 몸은 마음을 통해 말하고 마음은 몸을 통해 말한다. 나는 아픔을 통해 비로소 몸과 마음에 제대로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내 마음이 몸을 통해 하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게 되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픈 몸은 마음의 고장난 부분에 대한 신호이자 답이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면 몸의 병이 생긴다. 나는 내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어두움, 우울감 등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질문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 유년기 생활은 돌아보면 행복한 추억이 많았다. 집 앞으로 흐르는 실개천에서 둑을 막아놓고 물장구 치며 놀았던 기억, 부추, 상추 등 채소를 따다가 가족들 반찬을 만든 기억, 반찬 만드는 일도 내게는 다 놀이였다. 봄에는 쑥캐기, 여름에는 감이며 오디를 따먹는 놀이, 가을에는 누런 논밭에서 메뚜기 잡기, 미꾸라지 잡기, 논고둥 잡기 등 주변의 모든 자연은 내 놀이터여서 행복했다. 여름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았던 그때 그 순간의 별들은 지금도 내 가슴에 그림처럼 새겨져 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생활의 변화가 컸다. 엄마가 주 경제원이 되시면서 나의 불안이 촉발되었다.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아버지 걱정, 고생하시는 엄마 걱정이 컸다. 현실적으로 도움도 못 드리면서 내 삶은 위축되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편도 4km 정도였다. 등하굣길을 오가면서 선배들은 골목 대장질을 했다. 나는 절대 따라다니거나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의 반응에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감정이 널뛰듯 했다. 혼자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 부정적인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싫어서였다. 청소년기 이후로 나는 자주 체했다.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가 자주 체하고 현기증이 났던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서 몸으로 드러나는 신체화 현상이었다. 이런 몸의 상태로 인해 나는 늘 예민해 있었고 자주 긴장했다. 불안에서 촉발된 긴장된 마음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몰고 다녔다.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그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뇌 작동 원리에 따르면 두려움은 매우 반사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반응은 생존을 위해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드러난다. 위험이 감지되면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로 대처한다. 내 몸 안에 위험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정보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경계심을 두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 감정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인식은 결국 막연하게 두려웠던 상황을 파악하고 몸과 마음을 빠르게 이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유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의 질병과 가난, 결핍 등 열등감에 휘둘리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다 나쁜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청소년기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면 밖으로 나가서 나무와 풀을 보고 만졌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은 이완되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왜 불안했는지 찾아보고 분석하고 대안을 찾았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했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슬픔, 좌절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탄성력을 일깨워 내 안에 단단한 근육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런 자생 환경 훈련과 함께 뒤늦게 공부하게 된 뇌와 몸, 심리학 이론과 지식은 나를 회복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바쁜 일정에 쫓기며 나에게 필요했던 건 하루 동안 힘겨웠던 내 몸을 위로해주는 시간이었다. 내게 맞는 운동과 자연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마음의 불안을 달래주던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했다. 그렇게 피곤과 스트레스를 떨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몸은 마음에 새겨진 불안감들을 다시 들추어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몸은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은 몸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라는 것이다. 몸은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2장 몸과 함께 사는 가족들. 네트워크화된 우리 몸의 구조. 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너무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 실은 우리가 몸을 너무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70억 지구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도 각각 몸이 다르다. 그래서 몸은 유일한 나다. 또한 몸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남자로서의 몸, 여자로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첫째로 태어난 것과 막내로 태어난 것에 따라 사회적 관계도 다르고 비장애인인가 장애인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와 뼈, 근육, 뇌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이룬다.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건강한 몸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기능한다. 우리 몸이 서로 연결체계 안에서 제 기능을 못할 때 어떻게 될까? 질병을 진단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의 각 구조물들이 제 자리에서 고유의 기능을 잘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서호석 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궤양, 천식, 고혈압, 편두통, 아토피 같은 많은 질환들이 정신적인 요인과 관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관계로 인해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기본 원리가 성립된다. 즉,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신의학의 개념은 1918년 독일의 하인 로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되었고 초기에는 주로 신경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질병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정신적 원인이 신체적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오랜 시간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서양 초기의 철학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심신이원론에 기초했고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 칭하며 이성을 방해하는 원천이자 위협으로 간주했다. 몸은 그 자체로 아무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 몸은 정신, 영혼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동양은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했다. 인도 철학에서도 몸과 마음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연결체로 보았다. 유교에서도
심신합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몸보다 마음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마음은 몸의 주인이며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수신의 철학은 이를 잘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앞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마음 못지않게 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욕망은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구속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근대로 넘어오면서도 몸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이성과 정신을 중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몸을 자연의 법칙에 작동하는 기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 발전의 영향으로 몸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몸은 고유한 자기 가치와 목적을 지닌 독립적인 실체로서 등장한다. 몸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몸 자체는 한 개인이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곧 몸이고 몸이야말로 큰 이성이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몸은 독립했지만 우리는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동의대 김명혜 교수는 성균관 대신문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몸에 대한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몸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과 인격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몸은 상품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기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바람직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같다.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존재를 뛰어넘어 역사를 읽어낸 사회적 실체다. 즉, 몸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다. 몸에 대한 인식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몸을 소중히 생각하여 매일 돌보고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몸은 기억을 담는 텍스트다. 몸이 곧 나의 역사라는 진실은 몸이 망가지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여실히 다가왔다. 나는 한동안 마음을 이용해 생리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몸과 마음 건강에 힘썼다. 명상요법, 심상요법, 향기 마사지 요법, 요가 등 다양한 훈련법을 통해 오랫동안 긴장되고 불안했던 마음을 달래주었다. 소외되었던 신체 곳곳의 구조물들이 하나둘 소리치며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근차근 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돌보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억들이 뇌와 몸에 새겨진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경험한 많은 것들을 몸에 새긴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새겨진 기억은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몸에 새기는 기억은 생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생존에 기초한 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직감이라는 이름으로 위험 감지 시스템에 내재된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그 순간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거나 쉽사리 변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살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 슬픔, 화 등을 몸에 기록하는 것이 다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건, 상황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예방적 삶을 전개해 간다. 우리의 역사처럼 말이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삶을 선택하고 전개해 나가듯 몸의 기억은 나를 살게 하기도 한다. 또 몸의 기억은 기쁨과 상처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기억은 형성되고 변형되고 사라진다. 거의 모든 기억은 환경을 겪으면서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저장한다. 경험한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하거나 기존 기억을 변형한다. 몸의 상처와 달리 뇌에 생긴 경험의 상처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상과 기능을 만들 수 있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운동과 행동은 기억에 의존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하게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방법부터 복잡하게는 집을 찾아서 돌아오고 직장이나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일 등 우리는 뇌세포의 기억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기억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정민환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까지 쌓인 경험에 의해 인성과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했다. 매일매일을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되기 때문이다. 기억은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다. 나의 성격, 가치, 정체성을 이루는 기록 저장이기도 하다. 기억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이다. 기억은 소통과 공감의 원천이고 집단 기억을 공유하는 자원이다. 또한 기억의 집은 내 몸의 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제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과 방법이 적용되며 이는 곧 미래를 열어가는 인간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라는 자기 질문에 대한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 강봉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기억이 없다면 나에게 어제란 없을 것이며 내일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이 없는 나는 늘 현재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다. 우리 몸은 기억을 담는 텍스트다. 내 몸에 새겨진 기억들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 몸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나갈 것인지를 사고와 함께 다가온 삶의 커다란 충격은 나의 몸에 잊히지 않는 강렬한 텍스트를 남겼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이어 디딤돌로 삼기로 결심한다. 극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기를 바라는 사인들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래서 감사함이 다시 회복된다. 몸과 마음 그리고 몸 구석구석 자리 잡은 모든 장기와 기능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림을 그려본다. 그 그림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3장 트라우마는 몸 안에 삶을 가둔다. 내 몸의 기억, 삶의 그림.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강한 충격적 사건이나 정신적 상처, 경험이 몸에 저장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한다. 최근
뇌와 마음 관련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 외 몇몇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몸이 외부 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뇌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의 패턴들이 만들어진다. 이 패턴을 통해서 이후에 감각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자동적인 반응 행동이 만들어진다. 특히 우리 뇌는 생애 초기 경험 조각들을 결합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지도를 만들어낸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이나 나쁜 기억들에 대해서는 림빅 시스템에서 빠르게 먼저 반응한다. 일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뇌에 기억되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반응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 니코 프라자는 감정은 몸의 문제다. 심장과 위장의 문제이고 신체적 활동과 욕구의 문제이다. 라며 감정이 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자동적 반응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에게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그 반응은 움직임, 행동과 관련이 있다. 트라우마란 심리적 외상이다. 심리적 외상은 우리 뇌의 편도체와 해마가 충격적인 사고 당시의 사진을 그대로 담은 채 살아가게 한다. 트라우마 환자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 상태로 살아간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 사건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란 어떤 방식으로든 내 몸에 새겨지는 삶의 그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4장 몸은 삶의 교향곡을 울리는 지휘자다. 경직된 몸에게 주는 선물. 다시 태어난다면 지휘자가 되고 싶었다. 연미복을 입고 지휘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악단을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컨트롤하는 하모니가 좋았다. 각종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로 조율이 끝나면 숨을 죽이는 침묵의 시간 끝에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악곡 연주의 준비가 시작된다. 그 고요함과 이어지는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가 일제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매료되곤 한다. 20대 때부터 카라얀의 교향곡 지휘에 매료되어 클래식을 자주 듣게 되었다. 교향곡과 심포니 차이를 아는 것이 무슨 대수랴. 나는 그냥 교향곡을 들을 때면 가슴이 뻥 뚫렸다. 아주 작은 소리의 연주 순간에는 숨조차 멈추고 그 절묘한 연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클래식 연주 애청자가 되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가볍고 좋다. 심지어 작업을 할 때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작곡가별, 지휘자별, 악기별, 계절별 듣고 싶은 대로 검색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어 한 단어를 적어본다. 음악. 음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하고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지휘를 하면서 처음엔 딱딱했던 손끝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뇌가 말랑해지고 몸도 훨씬 자유로워졌던 기억을 되새겨 본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취해 기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이 지금 상처받은 내 몸과 마음에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날부터 나의 하루를 음악으로 깨우기 시작했다. 음악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랫말이 떠오른다. 지난 2019년 8월에 코치 합창단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일어서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 말아라. 슬픔을 참고 일어서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해. 하염없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면 그리움으로 남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모든 것 참고 견디어 일어나 기쁨의 날 오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기쁨의 날 반드시 곧 오리라. 푸시킨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한 소경 거린을 발견했다. 한겨울인데도 거린은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나면 "한푼 줍쇼.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구걸을 했다. 그에게 특별히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푸시킨만은 줄곧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소. 대신 글씨 몇 자를 써서 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푸시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거지에게 주고 사라졌다. 며칠 후 푸시킨은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는데 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날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답니다. 그날 써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린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지금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품는 사람이기에 도와줘야겠다고 그래서 적선을 했을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듣기를 한다. 음악을 들으며 생각한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함께 걷는 삶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이다.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쇼스타코비츠의 음악의 세계를 그린 줄리언 반스의 장편 소설 시대의 소음이 생각난다. 스탈린 정권의 눈밖에 나서 음악을 금지당하는 것은 물론 언제 끌려갈지 몰라 매일 밤을 지새우는 남자, 친구와 동료도 은밀히 사라져가는 하루하루. 그는 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삶의 특별하고도 내밀한 세부까지 포착해낸 이 작품은 예술을 뛰어넘는 권력의 움직임,
용기와 인내의 한계, 진실과 양심을 위협하는 음모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우리 모두가 직면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쇼스타코비치를 자신의 영광이나 안전을 위해 체제와 타협한 기회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끝까지 추구한 인물로 그렸다. 쇼스타코비치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타협을 하면서도 자신의 예술적 신념은 포기하지 않는 지극히 어렵고도 험난한 길을 간 인물이었다. 그는 화려한 성공과 갈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인간적 갈등과 번민에 시달려야 했다. 삶을 지키기 위해 그가 택한 겁쟁이의 길은 결국 자신의 가족과 음악을 지켜내는 영웅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스탈린 사후의 소비에트 연방에 이르기까지 꽤 긴 세월의 여정 동안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따라간다. 음악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슬프고 힘든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몸의 통증들은 내가 살아있기에 느끼는 것임을 깨닫는다.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삶의 순간을 다 껴안아 주기로 노래하리라. 삶은 사랑이고 때로는 폭풍우 같다. 그래도 살아있음은 축복이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내 얼굴과 손을 쓰다듬어 준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며 마치 노래를 부르듯 말해준다. 몸은 삶의 교향곡이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순간이든지 있는 그대로 노래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거대하고 빛나는 하모니로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에서 몸과 연결된 마음과 삶에 대하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쁘고 조금 힘들고 그런 날이셨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런 날이셨을까요? 네, 이제 밤에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